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Roses are Red 4편입니다.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몇 날 며칠을 병원 의자에서 자든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제니는 굳이 나를 집으로 자러 보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나는 한밤중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알렉스,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어. 지오레이 셰프 같아. 빨리 좀 와줘. 일단 경찰을 불러. 지금 바로 갈게. 평소라면 30분은 걸릴 길을 나는 15분 만에 크리스틴의 집에 도착했고 집 앞에는 경찰차 2대가 불을 번쩍이며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집으로 뛰어들어가자 크리스틴은 울면서 경찰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알렉스 주니어는 찢어지는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 있다고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지오레이 셰프, 그 위즐이란 놈이 지금 여기 있다고요. 나는 먼저 보행기에 앉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알렉스 주니어를 안고 크리스틴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스, 지오레이 셰프에 대해서 말 좀 해줘요. 이 사람들한테 그놈이 얼마나 미친 놈인지 말 좀 해주라고요. 나는 경찰관에게 크리스틴의 납치 사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요. 경찰 한 명이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안에 침입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알람도 켜져 있었고 문이나 창문도 다 조사했고요. 집 주위에 수상한 발자국이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틴에게 아기를 건네주고 직접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경찰의 말대로 어떤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크리스틴은 알렉스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경찰들은 집 앞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스 존스는 무슨 악몽을 꾼 것 같았어요. 그 셰프란 자가 자기 침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경찰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크리스틴과 함께 있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좀 진정된 듯해 보였지만 여전히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렉스? 난 내 삶을 돌려받고 싶다고. 그런데 그놈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옆으로 다가가 앉으려 하자 그녀는 다시 한 손을 들어 저지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날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잘 가요, 알렉스. 아침 7시 미스터 블루는 워싱턴 우드리 파크가의 한 주택 뒤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는 은행 매니저 마틴 카셀맨의 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틸 카셀맨은 매일 7시 20분이면 집을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사로 8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하죠. 카셀맨 부부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고 덕분에 그의 일이 한결 수월합니다. 7시 20분 집을 나선 마틴 카셀맨은 차에 오르기 전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은행 강도 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있겠지만 누구도 그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사는 법입니다. 카셀맨의 차가 출발하고 8분 정도 지났을 때 그의 무전기가 울립니다. 거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미스터 블루? 8분 전에 미스터 C가 출발했어. 미시저 씨와 만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무전기를 끊고 미스터 블루는 8시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생각으로 자리를 고쳐 앉습니다. 바로 그때 빅토리아 카셀맨이 집을 나와 차에 오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거야? 미스터 블루는 놀라 낮게 소리 지릅니다. 모든 과정은 완벽해야 한다고 마스터마인드는 모두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틴의 집 쪽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벌써 빅토리아 카셀맨은 차를 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차를 세워야만 합니다. 집중해. 뭐라도 생각해내라고. 그는 앞에서 멀어져 가는 빅토리아의 차에 대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고요. 잠시 후 차가 멈추고 그녀는 유리창을 내린 채 얼굴을 내밀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미스터 블루는 차에 뛰어가면서 총을 꺼내 빅토리아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조수석에 오르며 말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나저나 도대체 아침 7시 40분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넌 실수를 한 거라고, 빅토리아. 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란 말이야. 카발리온과 나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 지점에서의 은행 강도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배시는 사이렌을 켜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워싱턴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제 이 은행 강도 사건들은 연쇄적인 대학살로 변모해가는 조짐을 보입니다. 체이스 맨하탄 은행 앞에 경찰차 사이렌과 앰뷸런스들, 소방차들, 수백 명의 구경꾼들의 모습을 보자 뒷목의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비속을 뛰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에는 5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매니저와 간부, 은행원들이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고 그것은 이제까지의 은행 강도 사건들 중 최악이었습니다. 왜, 지저스. 카발리 요원은 내 옆에서 낮게 중얼거립니다. FBI 요원 제임스 월쉬가 우리에게 뛰어오며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5명이에요. 모두 은행 직원들이죠. 집에 있던 인질은 어떻게 됐지? 배시가 묻습니다. 월시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매니저의 아내도 죽었어요. 아주 근거리에서 총에 맞았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형당한 것 같아요. 근데 배시, 이번에는 생존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과 알렉스 형사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스터마인드라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생존자의 이름은 아서 스틱랜드였고 40대의 은행 청원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듯 얼굴이 땀범벅이었고 하늘색 유니폼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틱랜드, 나는 FBI 배시 카발리 요원이고 여기는 알렉스 크로스 형사입니다. 듣자 하니 우리에게 전할 마스터마인드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큰 체격의 청원 경찰은 잠시 멍하니 우리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몇 분을 울던 그는 마침내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나의 친구들이었다고요. 난 그들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절대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말아요. 배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였죠? 당신은 어떻게 도망쳤나요? 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로비에 붙잡혀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자기들은 8시 15분까지 은행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죠. 단 1초라도 늦으면 우릴 모두 죽일 거라고 했어요. 어떤 실수도 안 된다고.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어떤 실수도 안 된다고. 그럼 그들이 은행을 예정보다 더 늦게 나간 건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충분히 제 시간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늦으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나한테 일어서라고 했죠. 난 그 자리에서 날 쏴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베트남에도 참전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던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2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들 중 하나가 나한테 은행이 좋으냐고 물었어요. 난 내 직업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걸 듣더니 나를 바보 같은 미친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나를 메신저로 선택했다면서 FBI 카발리 요원과 알렉스 크로스 형사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그리고는 당신들한테 마스터마인드의 메시지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 다음 내 친구들을 차례대로 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들을 아무 망설임도 없이 하나하나 쏴버리더군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난 그들을 지켜줘야 했었는데. 아니요, 미스터 스틱랜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잘못이랍니다. 베시 카발리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마스터마인드는 FBI 요원 베시 카발리와 알렉스 크로스 형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 위해 군림하고 있고 당연히 자신의 은행 강도 사건 담당들 위해서 그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마인드는 그들을 자신의 계획 일부로 만들 작정입니다. 워싱턴 교회의 한적한 길을 따라 현재 은행 강도 갱단이 묵고 있는 농가를 향해 그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곳은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돌자 멀리서 미스터 블루의 밴이 오래된 농가 앞에 세워진 것이 보입니다. 아직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갱단이 밤낮으로 틀어놓는 락앤롤 음악이 이렇게 멀리서도 들릴 지경입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가자 미스터 블루와 레드, 화이트, 그리고 미스 그린과 그들의 여자친구들이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거실 벽에는 빗자루 하나와 리플 소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심한 샌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바로 그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헤이 교수, 블루가 돌아보며 말합니다. 피자를 좀 가져왔어요. 그는 2개의 피자 상자와 종이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피자와 여기 근사한 와인을 좀 사왔죠. 킬링 머신, 킬링 타임, 킬링 아이디어, 킬링 필드. 마스터마인드는 머릿속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자신의 단어 게임에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4시가 조금 지난 오후, 아직 주위는
밝고 청명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시골의 들길을 따라 긴 산책을 마친 그는 이제 농가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며 거실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은행 갱단과 그들의 여자친구들은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이상한 각도로 뒤틀리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시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인자들이었고 이제 자신들의 죗값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플랜이라는 독약을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독약은 치즈와 적포도주를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시간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내가 깔끔하게 지워드리죠. 은행 강도 사건 없이 3일이 지났고 그중 하루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알렉스 주니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 저녁 6시경 알렉스를 데려다 주기 위해 크리스틴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다가가자 창문으로 크리스틴이 서둘러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크리스틴의 동생 나탈리가 따라 나옵니다. 알렉스, 얘기 좀 해요. 크리스틴이 빠른 소리로 말합니다. 나탈리, 알렉스 잠깐 좀 봐줄래? 크리스틴은 버뮤다 사건 이후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가끔은 전혀 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렉스,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내 말 끊지 말고 들어줘. 크리스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당신 또 다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아마 잘된 거겠지. 그게 당신 인생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일에 아주 소질도 있고 말이야. 크리스틴, 경찰을 그만두고 정신과 병원을 열 수도 있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한다면 형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크리스틴은 고개를 저으며 내 말을 가로막습니다. 알렉스, 여기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없어. 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젠 학교 가는 것도 싫다고. 누군가가 내 삶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린 것 같아. 난 늘 셰프가 날 죽이러 올 거라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어. 크리스틴, 그는 여기 오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녀가 언성을 높이며 말합니다. 당신도 모르잖아? 확신할 수 없잖아. 내 몸속의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마치 셰퍼가 나타났다고 신고하던 그날 밤 같았습니다. 알렉스, 난 워싱턴을 떠날 거야. 이번 학기가 끝나면 바로 떠날 거야. 당신한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부탁인데 내 뒤를 캐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몸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간 듯 공허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어쩔 건데? 마침내 나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니 뺨을 타고 천천히 흐릅니다. 크리스틴은 흐느끼며 말합니다. 난 알렉스를 데려갈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 애를 돌볼 수가 없어. 아기는 당분간 당신과 나나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아. 나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눈을 들어 잠깐 내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슬프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나를 지나쳐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시계가 째각째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완벽한 은행 강도 갱단은 워싱턴 코로니엘 빌리지의 홀리데이 인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마스터마인드가 내건 공식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브라이언 맥두걸이 앞장서서 들어오고 그 뒤로 부하인 BJ 스트링거와 로버트 쇼가 들어옵니다. 미스터 오날리와 미스터 크루스는 어디 있나요? 마스터마인드가 불빛 뒤에서 묻습니다. 그들은 오늘 근무요. 당신이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소. 우리 5명이 한꺼번에 병가를 낸다면 아무래도 의심을 살 테니까. 맥두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디션 같은 거요? 오디션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이 일을 맡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디테일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오라고 한 거고. 맥두걸은 불빛 너머를 꿰뚫어 볼 기세로 노려보며 말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면 비즈니스는 없던 걸로 합시다. 마스터마인드는 급히 일어나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한테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만 돌아가시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맥두걸은 스트링거와 쇼를 돌아보며 수염을 몇 번 쓰다듬더니 큰 소리로 웃어젖힙니다. 그냥 시험 삼아 그래 본 거요, 파트너. 뭐 얼굴 못 본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돈만 제때 지불한다면 문제될 건 없지.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신사분들. 마스터마인드가 말합니다.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 해도 $50,000. 난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만일 우리가 당신 계획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돈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마스터마인드가 웃으며 말합니다. 틀림없이 내 계획이 마음에 들 거요. 특히나 당신들 몫이 얼마나 될지 들으면 그냥 돌아서 가는 건 불가능할걸? 당신들 몫으로 $1,500만. 나중에 연락하겠어. 지금 $1,500만 한 거야? 빈센트 오말리가 소리칩니다. 그래,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은행을 털면 $1,500만 건질 수 있는 거지? 빈센트 오말리와 지미 크루스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각각 호텔 앞에 맞은편에 차를 세워두고 맥두걸이 숨겨 들어간 녹음기를 통해서 대화 내용을 엿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마스터마인드가 호텔 밖으로 나오면 미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우, 6시간에서 길면 8시간 정도 일하고 $1,500만. 이게 말이 돼? 오말리가 말합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데 지금 맥두걸의 표정이 어떨지 진짜 궁금해져. 크루스가 웃으며 말합니다. 몇 분 후 다시 오말리가 무전기로 말합니다. 지미, 그가 호텔을 나오고 있어. 지금 걸어서 16번가로 가고 있는 중이야. 미행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지? 키가 커. 180 이상이야. 백인이고 턱 수염이 있고 머리가 길어. 옷은 무채색이야. 짙은 스포츠 코트에 바지, 파란색 셔츠를 입었어. 잠깐, 지금 아주 빨리 걷고 있어. 지미, 그놈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 달아나고 있다고. 빈센트 오말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마스터마인드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빨리 뒤쫓아갔지만 공원의 숲풀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졌어. 그를 놓쳐버렸다고 지미. 이건 안 좋은 징조야. 내가 찾았어. 지금 나도 그놈을 뒤따라 뛰어가고 있어. 내가 매일 조깅을 하기 망정이지. 이놈 이거 너무 빠른걸? 그건 마치 숨바꼭질 같았습니다. 오말리와 크루스는 몇 번이나 마스터마인드를 놓쳤다가 다시 찾기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오말리가 마스터마인드를 발견했을 때 그는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말리가 건물의 금속 안내판을 보자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미, 그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냈어. 웃기게도 지금 하질 우드라는 정신병원 지하로 들어갔어. 월요일 아침 나는 카일 크레그의 전화를 받고 FBI 국장과 대통령 법무장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FBI 국장관은 과거 카사노바 사건을 맡았을 때 만난 적이 있고 법무장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무장관 리차드 폴렛은 회의실로 들어서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강도 사건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대형 은행들과 월스트리트에서 난리가 났다고. 폴렛은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크로스 형사, 오랜만이요. 그리고는 베시에게 말하죠. 그쪽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베시 카발리 요원입니다. 미스 카발리 요원은 이 은행 강도 사건 총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카일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쪽이 이 사건 지휘자라 이거지? 그럼 어디 결과물 좀 봅시다, 미스 카발리. 리차드 폴렛은 워싱턴으로 오기 전에 월스트리트에 잘나가는 투자가였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법무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스스로는 무슨 일이든 최고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미국 전역에 걸친 범인 수색 작전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나요? 배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합니다. 이 시점에 그런 걸 나한테 묻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오? 플랫이 차갑게 말합니다. 나 역시 중대한 사건을 여러 경험했고 나는 그쪽과는 달리 항상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왔소. 나는 두 사람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강도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모든 은행 강도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는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킬러들만을 골라 모집하고 있어요. 오직 킬러들만 선택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프로파일링에 의하면 그는 35세에서 50세 사이의 백인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자고 은행이나 보안계통에 매우 방대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의 확률이 높고 금융기관에 대한 원한을 가진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훔치기 위해서만 은행 강도를 하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모든 살인은 자신만의 복수의 수단일지도 모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나는 방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별 이견 없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토니 브로피라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자는 이 의문의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브로피를 자신의 갱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났다가 다시는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브로피 말이 이 남자는 자신을 마스터마인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배시가 내 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에 200명 이상의 요원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체이스 은행 강도 사건 당시에는 불과 2, 3분 정도 늦었을 뿐이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폴렛은 FBI 국장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가지 의문점은 해결할 수 있었소. 이 마스터마인드라는 놈을 잡는 건 바로 당신네 FBI가 할 일이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해내길 바라겠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은 우리 경제체계를 엄청나게 흔들어 놓고 있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라고 하더군. 그러니 최대한 빨리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기 바라오. 10분 후 나는 베시 카발리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FBI 본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베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아까 당신한테 큰 빚을 졌어요. 당신이 그때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그 월스트리트 개자식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그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나 다혈질인지 몰랐네요. 당신이 대기업이나 은행에 원한이 없는 사람이길 기도해야겠어요. 그녀도 마침내 미소 짓습니다. 물론 나도 원한이 깊은 사람이죠. 누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며 가장 완벽한 장소이며 가장 완벽한 기회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17번가 메이플라워 호텔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무도회장으로 쓰였던 이곳은 특히 대기업들의 회의나 대표자 미팅으로 각광받는 장소입니다. 금색의 전세버스가 아침 9시부터 메이플라워 입구에 대기 중입니다. 그것은 9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케네디 센터, 백악관, 링컨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버스를 전세 낸 건 메트로 하트포드 보험회사입니다. 버스 기사인 조셉 데뉴는 16명의 사모님들과 2명의 아이들이 모두 차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9시 40분 버스를 출발합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메리 조단이 임원진 사모님들과 자녀들을 태운 버스 복도에 서서 말합니다. 모두들 오늘 일정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계획을 다 취소하고 그냥 워싱턴의 소문난 술집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앞줄에 앉은 한 여자가 외칩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 그냥 술집으로 직행하는 거 어때, 메리? 테디 케네디가 해장술 하던 데가 어디야? 거기로 안내하라고. 복도를 따라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버스는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와 코네티컷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몇 분 후 기사는 출근길의 러시아워를 피해 올리브가의 주택단지로 차를 몹니다. 그 길은 메이플라워에서 빠져나오는 버스들이 애용하는 지름길입니다. 약 50m 앞에서 밴 한 대가 멈춰서더니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조셉 데뉴는 아마도 자기네 집 앞으로 매일 오가는 호텔 전세버스에 화난 운전자의 시위겠거니 하고 가볍게 클락션을 눌러봅니다. 그때 갑자기 높은 울타리 너머에서 2명의 무장한 사내가 나타나 곧장 버스 앞으로 옵니다. 한 명은 버스 앞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기사 쪽 열린 창문으로 총을 들이밀며 고함을 칩니다. 당장 문 열어. 아니면 넌 죽은 목숨이야, 조셉. 우리 말대로만 한다면 모두 무사할 거야. 지금부터 3초를 주겠어. 1초. 열렸어. 데뉴가 높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몇몇의 사모님들이 대화를 멈추고 무슨 일인가 앞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때
열린 차문으로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들은 세미 자동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소리칩니다. 우린 납치범이다. 우린 오직 메트로 하트포드에 돈만 있으면 돼. 내 약속하는데 오늘 다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도 애가 있고 너희들도 애들이 있을 거야. 우리 애들이 모두 내일 아침에 우리들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 차 안은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 맥두걸은 계속 말을 잇습니다. 일단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아무도 비명소리를 내지 않는다. 둘째, 아무도 울지 않는다. 아이들도 예배는 없다. 셋째, 아무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하겠나? 승객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겠냐고 물었잖아. 브라이언 맥두걸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제출하도록 한다. 우리가 뒤져서 휴대폰을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 모두들 잘 이해했지? 곧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자 다른 납치범이 수거한 다음 버스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해머를 꺼내 버스 안의 라디오를 박살내버립니다. 자, 그럼 모두들 머리를 유리창 아래로 숙이고 조용히 있어. 아이들도 조용히 시키고 지금 당장 머리를 유리창 아래로 숙이고 절대로 위를 쳐다보면 안 돼. 당장 실시. 버스 안의 사람들은 납치범의 말대로 합니다. 이봐, 빅조. 브라이언 맥두걸은 운전기사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너한테는 단 한 가지만 명령하겠다. 앞에 있는 파란색 밴을 따라가. 어떤 개수작이라도 부린다면 바로 널 쏴버릴 거야. 넌 우리한테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놈이야. 자, 말해봐. 뭘 해야 한다고? 검은색 밴을 따라갑니다. 아주 좋아. 훌륭해. 단, 밴은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야. 저 앞에 파란색 밴 보이지? 자, 그걸 따라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라고. 신호 위반도 하지 말고 과속도 하지 말자고. 알았어? 메이플라워 호텔 포디엄에서 간부 회의를 하고 있던 메트로 하트포드 회장에게 비서가 다가오며 말합니다. 미스터 두너, 지금 당장 보고할 게 있습니다. 5분 후 두너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포디움으로 들어옵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 아내와 여기 계신 임원분들의 아내를 태운 전세버스가 지금 납치를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을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은행 강도 갱단이라고 하더군요. 그간의 은행 강도와 살인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인질들을 살해할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단 1초라도 늦는다면 끝장입니다. 두너 회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하오. 정확히 5시간 안에 3천만 달러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기관리부서의 스티븐 볼딩이 여기로 오는 중이에요. 당장 어떤 공권력을 끌어들일지부터 의논해야 합니다. 아마도 FBI일 테지만. 두너 회장은 숨을 몰아쉬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의 얼굴색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우리는 5천만 달러의 납치보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납치범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납치보험이 바로 우리 보험회사에 든 걸 알고 이렇게 단시간에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납치범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대안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거라도 대안이란 게 있다면 말입니다. 납치범들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했어요.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